결국엔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안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액 관련된 협상 경우에는 사실 야당의 역할보다는 그 여당과 정부가 좀 더 영향력이 좀 더 많은데,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실현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략이나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으로 반영되고 또 표현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이 이미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또 우리 정책위나 여러 곳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매우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산의 심사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 앞에서 이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예산안을 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냐라는 것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잉하다.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증액과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와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증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고 또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 삭감, 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게 잘 작동이 안 되죠. 작년에도 저희는 정부 여당 측이 원안 통과냐 아니면 즉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준예산을 처리하는 부결을 선택하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원안을 통과하든지 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나 또는 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드릴게요. 그럼 여기 연합뉴스의 정수영 기자. 예. 네,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셨는데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뭐 세액공제 같이 좀 법 개정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추진할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1년 한시 임시 소비 세액공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이번 기회에 협상을 통해서 관철하든지 또 관철이 안 되든지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별도 법안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는 있지만 하다못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사소한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저는 소비세액공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업 영역의 투자세액공제처럼 일정한 소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이번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저희가 획득해 나가면서 정부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안쪽에 좀 한번 드릴까요? 네, 동아일보의 정성특 기자.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마이크 좀. 예. 자기 소개를 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3만 원 패스 관련된 그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책위에서 그 계산해 보셨나요? 우리 김성수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마이크 좀. 예. 잠깐 해주시죠. 예, 뭐 청년 패스는 특별한 예산 소요를 동반하지 않는 걸로 정책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지자체에서 뭐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청년 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원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패스와 청년 패스 두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전 국민 대상 패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청년 패스부터 도입하고 그 성과를 봐서 전 국민 패스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유동수 정치수석께서 또 예, 우리 말씀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아니, 잠깐만요. 3만 원. 청년 얘기, 청년 예. 그문 마십시오. 예, 예. 이거 뭐 정책 토론회가 아니어서. 예, 나중에 예, 또 네.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네, 할까요? 예산 소요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제가 드렸으니까 요 앞에 한번 드릴게요. 그 MBC 김건희 기자. 예. 네. 이게 이제 정부의 건전재정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일 때고, 또 하나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막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매우 복합적이어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일면으로는 맞는데,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런 그 경제 논리 중에서도 정말 단순한, 그러나 이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미 매우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없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 경기 불황기에는 사실은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경기 화랑기에 그 성과를 거둬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나쁘다
이런 일반적 고정관념을 언제나 일상적으로 관철하면 제대로 된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5%가 오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장률이 2%다. 그런데 지출을 늘려서 물가가 6%로 올랐는데 성장률이 4%가 됐다, 5%가 됐다. 이러면 물가 오른 것보다는 성장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물가가 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실질적 소득 GDP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저는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었으니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팩트 송다현 기자, 예,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고요. 퍼펙트 송다영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 말씀하신 대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협의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회견문에는 이제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이나 이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대표님이 뭐 이 자리를 빌어서나 3자 회동 다시 제안하실 생각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선언 이런 거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한번 가고 이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V조선 이광희 기자. TV조선 이광희 기자입니다. 대표님 평소에 언급하신 것처럼 작년처럼 그냥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좀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 관련해서는 조금 전 원내에서는 이제 김포 편입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시고 5호선 연장안 이슈를 꺼내셨는데 그 편입 필요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따로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수정안 문제는 뭐 지금 당장 그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준비를 물리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는 원내에서 판단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원내 전략에 맞춰서 원내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오늘은 뭐 이 국민들의 삶이 걸려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시간제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지 뭐. 그래가지고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 예를 들면 의사정원학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약속 시간보다는 한 10분 지났는데요. 한 2분 정도 기자분 질의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 45분까지 진행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여기 KBS의 최유경 기자. 예. 네, KBS 최유경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메가 서울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엇박자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뭐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좀 추후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미 뭐 미리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걸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한번. 네. 여기 오마이뉴스의 박소희 기자.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입니다. 아까 전세 사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피해자분들이 제일 좀 원하시는 게 선구제 후 구상권 부분이랑 네. 그리고 캠코의 선순위 부실채권 인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완 입법을 했지만 사실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김포 부분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사실 성장력의 관점에서 국가 성장의 문제에서 봤을 때 지방 소멸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자리에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그냥 꾸준히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부채가 대체적으로 110 또는 120을 유지하거나 또 그렇게 늘어나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민간 부분의 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프가 우리는 정부 영역은 이렇게 일정하고 가계 부분은 쭉 늘어나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은 국가 부채는 좀 늘어나고 가계 부채는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되면 여러분도 임금을 받으실 텐데 그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뭐 공장에 기계 팔고 뭐 해서 소송해서 압류하고 집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서 결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해주고 그 임금을 받을 때서 받는 일은 정부가 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문제도 비슷하죠. 전세 사기도 선구제를 해줘야 사람이 살지. 그 전 재산에 빚까지 내가지고 전세 보증금 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사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 끌어안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 그건 따질 수가 없죠. 또 한 사람의 성인이 자라나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전세 피해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가 겪는 전세 피해자들의 이 전세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주고 정부가 그걸 추후에 구상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제하느라 들어가는 재정 지출보다 아마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적겠죠. 그 차익이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게 많이 쌓이면 국가 부채가 되죠. 근데 이런 걸 감수해야 됩니다. 절대 국가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냥 당신들의 문제는 국민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나빠지고 정부의 재정은 그야말로 말대로 건전하고 안정적일지 몰라도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이 전세 사기의 선구제 문제, 예를 들면 체불임금의 최당 지급 문제, 또는 온갖 국민들이 겪는 이 대출금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떠안고 일부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면 민간의 부채나 부담은 줄어듭니다. 근데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 문제도 우리가 선구제하고 후 구상하자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선구제 해주면 나중에 정부가 다 손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국가의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배어있는 차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의 선보상 후, 선구제 후 구상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 이건 정부 여당이 워낙 반대가 완강해서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런 상식과 그야말로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받고 마칠까 하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은 이제 경제 기자회견이고요. 또 특히 이 성장률 3% 회복 의제와 관련해서 성장 동력의 문제, 또 소비 진작의 문제를 당대표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여러 기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 마지막 당대표 여기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 미안합니다. 이제 마이크 좀 하시고요. 네, 경인일보 오수진 기자입니다. 아까 청년 패스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 패스, 경기도에서는 경기 패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 경기권 수도권의 경기 교통 문제는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또 전국민 교통 패스를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시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부 여당도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원래 약간씩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결국 아까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무상 버스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청년 교통 지원금, 청소년 교통 지원금도 실제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고, 또 1유로 패스 이런 것들이 워낙 유행하기도 하고 호평을 받다 보니까 각 지방 정부들이 약간씩 형태는 다르지만 하여튼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울 같은 과밀한 지역들은 이 교통 패스는 주로 대중교통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효과도 사실은 있고, 또 이 정체 문제나 교통 간접 비용 부담 문제도 많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그 교통비를 깎아주는 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 정도가 다른 측면에서 보완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그 정확한 추계 금액을 아마 지방정부의 부담 부분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제시를 사실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건 분명하고, 지방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겹칠 경우에는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지방 정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지방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이 시행하게 되면 결국 중앙 지방 일정 부분 또 분담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은 정부가 그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해주고 약간 유형은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자치정부들은 조금씩의 이제 재정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의 광역교통 문제는 사실 지금 경기, 서울, 인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의 교통정책이 충돌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경기도 광역버스를 최대한 못 들어오게 막는 입장이죠. 경계 지점에서 다 회차하게 합니다. 근데 서울 입장에서는 또 막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위원회든가요?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긴 했는데 권한이 매우 취약해가지고 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 또는 광역교통 문제는 광역교통 전담기구의 좀 권한을 좀 많이 늘려서 거기가 주된 결정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끼리 부딪히니까 그게 좀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해결 또는 해소 가능한 교통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는, 완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